좀 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현금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그 폭이 줄어들지언정 그렇게 되면은 기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펼쳐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옛날 블로그에 네. 제 블로그에 가면은 그때 제가 요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요게 제가 언제 쓴 거냐면 이제 10월 26일 날 쓴 거거든요. 제가 10월 26일 날 이 페드와치 2를 조회를 했던 기록이 여기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13일 날 금리가 올랐으니까 10월 26일 날은 어떻게 돼 있냐면 쭉 내려보면 지난주 금리를 올렸을 때 요게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 시점이 보면 10월 26일이거든요. 네. 그럼 10월 26일이면 이때 이미 11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13일 날 75bp를 올릴 확률이 지금 90%가 훨씬 넘죠. 네. 예, 그래서 이 시점에는 75bp가 올라갈 거라는 걸 이미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 10월 달에 조회했던 표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월 달에 제가 조회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12월 14일 날의 확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상단 4.75가 확률이 제일 높았었어요. 네. 10월 달만 하더라도 12월에 되면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4.75로 갈 거다라는 확률이 매우 높았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4.75에서 4.5로 살짝 좀 내려온 감이 없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언이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 쪽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지 뭐 그것까지 이제 뭐 경제학 석사들이나 박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2월 달 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달 거를 봐도 이게 이제 제가 10월 달에 2월 1일을 조회한 거거든요. 네.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 기준 5%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5%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2월 달은 상당 기준 여전히 이건 5%가 높네요. 5%가 높으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75bp로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됐고, 12월 정리를 하자면 4번까지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 됐고,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빅스텝 50bp의 확률이 현재는 높지만 어쨌든 75bp로 올릴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년 초에 지금 확률로 봤을 때는 상당 기준 5% 또는 5.2%까지 갔다가 금리는 그 기울기 자체는 좀 꺾이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지금 올라갈 거는 확실히 맞아 보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겠는데, 네. 저는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네.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속 바뀌는 시스템이긴 하겠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우리는 지금 이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놀라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고 뭐고 좀 시장이 다 엉망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1월, 12월에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5.5%에서 5.25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를 어느 정도는 최대한 네. 마지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상단을 지금 어느 정도 보이는, 그렇죠. 보여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75bp씩 올라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도대체 이 끝은 어디야? 그리고 나오는 기사들에 막 휘둘리고, 그 다음에 뭐 멘탈이 흔들리고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페드와치 2를 보시면 그래도 이게 그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가 살짝 좀 눌려지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내년에 고점이 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하반기 때쯤이면은 좀 떨어질 확률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고 네. 어느 정도는 보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금리가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변화가 될 거고, 그러면 각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자산 운용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전략을 각각 개별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툴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유용할 것 같아서, 네네. 예, 그 부지런 TV 시청자분들께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저도 이 내용이 처음에 보는 데는 좀 어색하고 좀 헷갈릴 것 같기는 해요. 네.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금방 익숙해질 것 같고, 네, 또 네. 이제 저도 지금 같이 얘기하면서 했지만 상단이
뭐 뻥 뚫려 있는 느낌의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아니라 네. 뭐 이런 걸 보는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이거 계속해서 꾸준히 봐도 좀 도움이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드네요. 물론 이제 너무 앞서 나가긴 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올리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일단 미국이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이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면서 물가가 잡힐 것이라고 보고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도 금리를 쫓아서 올리겠지만 네.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조금 정해질 수도 있겠구나. 네네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또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호주가 금리 인상한 거 보니까 네네. 그대로 따라가질 않고 네. 자기네들 사정이 좀 그랬는지 맞아요. 덜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서 올려서 자금 유출 방지를 한다고 하지만 네. 우리나라 시장이 더 안 좋게 되는 상황이면 그만큼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보다 덜 올릴 수도 있겠다. 네네. 이런 부분도 약간 좀 긍정적인 효과 생각은 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금리 따라서 우리나라가 뭐 계속 올리기에는 사실 우리 개인 자산의 변동금리 포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좀 많은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금리는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에서도 좀 신중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미국의 금리의 흐름은 현재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하나만 좀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뭐 점도표라 그래서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이 올 연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점도표를 뭐 찍기는 하는데 네. 그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페드와치 툴에서도 점도표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기는 해요. 네. 여기 닷 플라트에 가면 여기 차트가 있고 요게 점도표인데, 이 페드와치 툴에 있는 점도표는 지금 시점 하나밖에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 연준 위원들이 연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찍는 흐름을 좀 알고 싶으시면은 그것도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네. 자, 그것도 똑같이 구글에 가서 이번엔 그냥 페드 미팅이라고 치면 이렇게 페드 미팅 캘린더스 앤 인포메이션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영어로 한국말로 바뀌니까 되게 좋다. 네, 저 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꿔놨죠. 그렇구나. 항상 번역. 예, 그래서 여러분들 딴 거는 다 보실 필요가 없고 네. 여기 보면 이제 369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요 PDF라고 있어요. 요거 영문 버전으로 가도 프로젝션 머티리얼스 그래서 밑에 PDF 나오거든요. 네. 요거를 딱 찍으면 3월 달에 미 연준 위원들이 올 연말, 즉 2022년 연말에 금리가 어느 정도 갈 거냐를 점을 찍어놓은 테이블이 나와요. 네. 바로 요게 점도표거든요. 네. 그럼 보면은 올 3월 달에 미 연준 위원들은 여기에 점이 가장 많이 찍혔죠. 5개가. 이게 지금 보면 2022년 연말 금리, 네. 23년 연말 금리, 24년 연말 금리, 그다음에 롱텀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이 뒤에 거는 너무 먼 얘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거 22년을 보면 될 것 같고, 즉 2022년 3월 달에 미 연준 위원들이 2022년 연말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갈 거다라고 점 찍은 게 바로 요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점이 가장 많이 찍혀 있는데 요 금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이 끝으로 가면 여기가 1.5%고 여기가 2.0%니까 여기 1.75%가 되겠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럼 올 연말에 1.75에서 2.0% 사이에 갈 거다라고 다수가 찍은 거죠. 네. 근데 실제 많이 틀렸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지금 순간적으로 저도 지금 4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3월 달을 봤고 6월 달에 어떻게 찍었냐? 똑같이 PDF로 들어가면 아까와 똑같은 파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6월 달에는 어떻게 찍었냐면 올 6월에는 올 12월에 금리가 얼마 정도 갈 거다. 여기에 지금 다수가 찍혀 있죠. 네네. 시간이 가면 점점 오릅니다. 여기 보면 아까는 1.75에서 2.0 사이였는데 이제 3.25에서 3.5 사이에 많이 찍혀 있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9월 달에 PDF를 가면 더 올라 있습니다. 보면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다수가 여기에 찍었죠. 그럼 이 금리는 4.25에서 4.5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3월 달에 점도표를 찍으면서도 실제 지금 아까 예상했던 금리
비교했을 때 보면 괴리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페드워치 툴에서 보면은 뭐 아까 하얀 색깔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유의미하게 보시고 네. 2023년도 금리 예상되는 테이블이 쭉 옆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아까 파란 색깔로 찍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보고 참고를 하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점도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되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고, 네, 네, 왜냐면 맞습니다. 22년 초에 예상했던 거와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났지만 네, 차이가 시작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모르는 거예요. 거니까 오히려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데 있어서 미국도 어떤 선을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 지금 현재는 한 5%에서 5.25 정도. 그렇죠. 여기가 상방이겠구나. 네. 이런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역시 더불어서 거기에 연동하는 우리나라 금리 역시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따라가겠구나. 네, 또는 그보다 좀 줄겠구나. 네. 뭐 이 정도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페드워치 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보다 금리는 더 올라간다. 오른다. 네, 그리고 그 금리의 오름은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계속 오를 거다. 하지만 2월 달에 오르고 정점을 찍으면서 내려갈 흐름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오르는 폭은 점점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내가 내는 이자보다 그 이자는 더 오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게 내년도에 정점을 찍게 될 확률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것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게 그만큼 좀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을 주는 자료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그 금리의 흐름을 봤어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확실히 될 거다. 문제는 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 각자 포지션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문제는 영끌이에요. 그렇죠. 네, 영끌한 사람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뭐 저도 책에다가는 써놨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건 무슨 투자를 하건 그 본인이 캐시플로우를 원활하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네. 사실 영끌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서 뭐 투자를 했건 아니면 자가를 샀건 한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현재에 납입해야 될 그러니까 이자를 납입해야 될 여력이 지금도 너무 벅차다,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과감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한 판단을 해야 네, 겠다. 과감한 판단이라는 건 정말 손절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금리 이자 부담이 지금 당장 꺾일 확률은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손절의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버텨낼 수 있다. 네. 내가 대출을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여러분들의 캐시플로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거기서 뭐 생활비 얼마 쓰고 이자를 얼마 내고에 대한 그런 캐시플로우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질 건데, 네. 그게 앞으로 좀 더 내년까지는 타이트해질 거니까 지금부터 소비를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뭐 소득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소득 자체는 뭐 일정할 테니까 네. 거기서 지금부터 소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계부를 좀 하셔서 견뎌내는. 왜냐면 이자는 계속 오를 거니까 견뎌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무주택자가 됐던 유주택자가 됐던 그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테 좀 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현금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왜냐하면 뭐 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네. 지금 사실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기는 결국 위험 플러스 기회잖아요. 네. 근데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보려고 하지 않죠. 그 위기 속에 있는 위험에 두려움을 떨고, 그 다음에 그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왜냐하면 사람은 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99명일 거고,
이제 한 명 정도는 그 안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네. 지금 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디선가 또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불용 TV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한 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뭐 어떤 공격적인 투자의 스탠스를 갖고 가시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도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그 폭이 줄어들지언정 내년에도 금리가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펼쳐 나갈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발빠르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인 거고 네. 뭐 그래서 사실 저도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요즘에 좀 노력 중이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다 갈아타기 수요실 거예요. 이미 이제 투자를 좀 해놓고 현금을 보유한 것보다 부동산 자산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확실히 현금을 지금 당장 보유하신 분보다는 이 투자 포인트를 잡는 데 있어서 한 템포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아타기는 매도를 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금 보유하신 분들보다는 좀 늦춰지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뭐 그 15억 이상 대출 초과 그 처분 조건이나 무주택자들한테도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분양 보증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고 사실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이 정책들이 드라마틱하게 시장을 변화할 수 있는 요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금리가 또 워낙 높아요 말이죠. 그렇죠. 네. 워낙 높으니까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사실 이 금리가 지금은 사실 이 장에서 투자자들이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뭐 취득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갈아타기랑 무주택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무주택자들도 사실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주택자 중에 내가 현금이 막 잔뜩 있어서 딱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받을 거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분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장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무주택자분들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래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들은 나올 거고 네. 부동산이 앞으로 뭐 오르는 방향으로 될지 다시 꺾이는 방향으로 될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거래량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씩 살아나게 될 거고 네. 그러면 그 거래량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자산을 처분을 하고 더 상급지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꼭 내년이나 내후년 시점에 좀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분위기가 이렇다 해서 회피할 필요는 없다. 열건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뭐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손절하는 게 맞아 보이고 견디기 힘드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 네.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지만 현금 보유자라든지 또는 이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급하지만 않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옛날 생각을 또 돌이켜 보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전 그 전까지 리먼 브라더스가 그냥 괜찮은 회사 정도만 생각했지 걔네가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심리가 막 위축됐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났나요?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금리 급격히 내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풀고 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집값 오르더라고요. 바로 반등이 됐죠. 네. 그랬던 거 생각하면은 네, 네. 분명히 그렇게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돌이켜 놓고 보면 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도 반등이 좀 빠르게 오고 네. 예, 보통 이제 뭐 우리 IMF 때도 그렇고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 이렇게 급락이 왔을 때 좀 빠른 반등이 오고 오히려 서울에 이제 뭐 그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해서 2010년 초반부터 이제 좀 지리한 조정장이 네네 맞죠. 사실 그때가 훨씬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게 조금씩 내리면서 길었으니까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어쨌든 서울에는 지금 2025년까지는 공급이 없다는 것 자체는 팩트니까 그때랑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과거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좀
비주류에 속하는 그 투자 영역이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없다라는 건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것들이 다 입지가 뭐 물론 외곽도 있지만 되게 좋은 곳에 입지가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정도까지의 이슈가 없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번 장에서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서 거래량이 좀 살아날 때 적절히 매도를 하시고 상급지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금리가 보통 상승을 하게 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당분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상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재개발들. 그렇죠. 재개발들은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긴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돼서 뭐 갈아타게 하면 좋다라고 또 하지만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건 분명히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